11개의 시간대 폭발하는 호수, 그리고 상상도 못한 곳에 나타나는 곰들. 자신의 나라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러시아는 논리와 지리를 초월해 존재합니다. 50번 해가 뜨고 지는 땅. 러시아는 정말 큽니다. 진짜로 큽니다. 모스크바에서 해가 뜰 때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이미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너무 넓어서 11개의 시간대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과 같죠. 냉전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49번째 석양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말 붐비는 동네네요. 러시아는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소련 블록이 아니라 거의 동네 파티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 모두가 조금씩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들을 탓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땐 내 나라뿐이었죠. 중국, 몽골, 북한, 노르웨이는 러시아 초기 제국에 속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침략과 정복을 겪고 돌아왔지만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48번째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경이 눈에 띕니다. 길이는 4,700마일입니다. 이건 경계선이 아니라 대륙에 대한 헌신에 가깝고 지구 반지름보다도 깁니다. 어딘가에서는 한 불쌍한 남자가 여전히 도로 표지판을 세우고 있습니다. 47번 러시아에서 가장 특이한 국경은 미국과의 경계로 빅 디오미드 섬과 리틀 디오미드 섬 사이를 지나며 두 섬은 2.5마일밖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틈을 건너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시간 여행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섬은 국제 날짜 변경선으로 나뉘어 있어서 두 섬 사이에는 20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즉, 빅 디오미드는 내일을 살고 리틀 디오미드는 과거에 머물러 있죠. 윌리엄스버그의 절반 같지만 수제 커피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 새해를 2번 축하하고 싶다면 문제 없습니다. 빅 디오미드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면 되죠. 몇 시간 기다렸다가 배로 이동해 다시 축하하면 됩니다. 러시아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46번입니다. 전 세계물의 오직 2.5%만이 담수입니다. 그 담수의 20%가 바로 여기 바이칼 호수에 있습니다. 그 양은 북미 5대5 전체보다 많습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브리타 정수기 같습니다. 중국은 이 물을 원하고 있고 관광객들도 몰려듭니다. 몰려든다는 표현이지만 물이니까요. 그냥 넘어가죠. 그들은 이곳을 옛 중국식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공식 지도에서도 그렇게 표기하기 시작했죠. 중국 기업들이 이곳에 공장과 파이프라인을 세우려는 건 언제나 좋은 신호입니다. 현지인들은 불안해합니다. 예전에 이곳이 중국 영토였기 때문이죠. 그 아이러니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45번 러시아 영토의 약 75%는 시베리아입니다. 5,100만 평방마일이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라는 땅이죠. 그리고 단 하나의 도로, 바로 트랜스시베리아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6,800마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정신력을 시험합니다. 미국의 외로운 도로도 여기에 비하면 붐벼 보일 정도입니다. 여기서 며칠을 운전해도 아무도 안 보여요. 당신이 교통체증 그 자체죠. 끝없이 이어지는 나무들과 가끔 곰 한 마리가 식사가 바퀴를 달고 오나 궁금해할 뿐입니다. 캠핑할 땐 산업용 모기 퇴치제를 꼭 챙기세요. 이곳 벌레들은 물기만 하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을 헌혈에 징집합니다. 44번 끝없는 여정이죠. 러시아의 해안선은 23,400마일로 인상적이지만 대부분 북극권 위에 있어 북극곰에게는 좁으나 선박 운송에는 불리합니다. 러시아는 성배처럼 소중한 따뜻한 항구인 점령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을 노렸습니다. 물론이죠. 무역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터키의 인질로 잡혀있고 블라디보스토크는 반년 얼어붙고 일본에 갇혀있으며 페트로파블롭스크 감차츠키는 얼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운을 빕니다. 화산지대에 도로를 건설하고 무르만스크는 얼지 않으니. 네,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영국이 봉쇄 작전을 결정할 때까지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졌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수영선수 43번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를 중세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현대 제국의 반짝이는 새 수도가 없는 건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1703년에 그는 스웨덴에 속해 있던 늪지대에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도시입니다. 도시 계획가들은 모두 도면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손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농민이든 귀족이든 심지어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징집해서 도시를 짓게 했습니다. 1712년 전쟁이 한창일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궁정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아무튼 왜일까요? 위치 때문일까요? 위치 때문일까요? 발트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진을병과 살아남지 못한 3만 명을 무시한다면 완벽한 장소였죠. 집단 매장지와 건설 현대화, 42번 전망을 위한 또 한 번의 인력 동원. 여기가 칼리닝그라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코에니스베르크였습니다. 그 후 스탈린이 대대적인 정리를 했죠. 여기서 정리란 모든 독일인을 내보내고 러시아인들로 다시 채웠다는 뜻입니다. 풍수지리와 무관하며 탱크가 많아졌어요. 이제 그곳은 러시아의 최서단이 되었으며 유럽 중심의 무장된 기념품 가게 같습니다. 발트해에 있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들 뒤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따뜻한 바닷가는 없고 계절성 우울증이 있는 요새일 뿐이죠. 그리고 이 영상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제 자존감은 네덜란드보다 더 평평합니다. 41번처럼요. 러시아는 지구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7조 5천억 달러 상당의 석유, 가스, 금, 히토류 등 여러분의 휴대폰과 미래의 AI 여자친구에 영향을 주는 자원들입니다. 심지어 우라늄까지도요. 그 관계가 진지해질 때를 위해서죠. 하지만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물류에 정말 서툽니다. 모든 부가 지하에 묻혀 있어 갇혀 있는 셈입니다. 세계 최대 보물 상자지만 열쇠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여러 시간대를 포함하고 이웃 국가를 위협하며 지구 자원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40번째 극한의 땅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침략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랄 산맥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우랄 산맥은 알프스 산맥처럼 높지는 않고 조금 더 높은 언덕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우랄 산맥은 두 가지 매우 다른 러시아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국토의 80%는 그 선의 동쪽에 있지만 인구의 80%는 서쪽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가 스스로를 식민지화하려고 했지만 정작 나타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극동 지역은 자원이 풍부해서 말하자면 동상에 걸린 엘도라도와도 같습니다. 이 지역은 국내 총생산의 약 5%만 차지해 정말 텅 비어 있습니다. 소련 붕괴 후 인구 3분의 1이 떠났습니다. 이 속도면 화성 개발이 먼저 되고 와이파이도 더 좋아질 듯해요. 러시아의 극단적인 지리를 언급했지만 지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주 독특한 39번 섬의 주민들을 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아이슬란드는 아이슬란드라고 불리면 안 돼요. 그건 허위 광고입니다. 시베리아가 더 어울려요. 남극만이 더 춥고 시베리아 땅의 3분의 2는 영구 동토층으로 1년 내내 얼어 있습니다. 여름조차도 잠깐 나타났다 그냥 지나가 버리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변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골칫거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33번, 38번.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오이мя콘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사람이 영구 거주하는 가장 추운 곳입니다. 기록된 최저기온은 영하 89.9도 화씨였습니다. 그건 날씨가 아니라 이곳에선 복수라고 할 수 있죠. 겨울은 계절이 아닌 형벌입니다. 트럭은 멈추면 얼어붙으니 계속 달려야 합니다. 견고한 엔진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요. 살아남기 위해 연료를 태우는 거죠. 엔진을 한번 끄면 값비싼 얼음 조각상이 되어버립니다. 37번째 봄 이 올 때까지 시베리아 기준으로도 콜야진 섬은 정말 외딴 곳에 있습니다. 여름에도 기온이 겨우 화씨 41도, 섭씨 5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련 붕괴와 1992 년 기상 관측소 폐쇄로 주민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곰들은 역 골디락스처럼 이곳에 들어와 버려진 건물을 보금자리로 삼았습니다. 9월에 촬영된 드론 영상에서는 곰들이 건물 안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임대료조차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베리아 곰들이 그렇게 운이 좋거나 충분히 쉬는 것은 아닙니다. 36번 시베리아의 기온 상승으로 곰들이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곰들은 할로윈쯤에 겨울잠에 들어가야 하지만 날씨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곰들은 반쯤 잠든 차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완전 악몽이죠. 시베리아가 이미 무섭지 않은 것도 아닌데요. 이미 따뜻해진 기온은 시베리아의 35번 곰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동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추위는 도시에게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이상하죠? 노릴스크는 북극권 북쪽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 약 17만 5천 명입니다. 이들은 분명 자신의 인생 선택에 대해 질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구동 토층이 녹으면서 건물은 기울고 도로가 갈라지며 땅이 제 역할을 잃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 계획이라기보다는 느린 속도의 34번째 산사태에 가깝죠. 야쿠츠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대도시입니다. 오이мя콘만큼 춥진 않지만 살아있다는 걸 후회할 만큼 충분히 춥죠. 평균 겨울 기온은 영하 436도 화씨입니다. 여기 사는 35만 5천 명 주민들은 실제로 노릴스크보다 상황이 더 좋습니다. 이곳 영구 동토층은 4,900피트 깊이지만 녹을 수 있어 엔지니어들이 기발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소련은 이 문제를 3번이나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제 도시는 말뚝 위에 세워졌고 얼어붙은 베네치아 같지만 운하는 없습니다. 곤돌라가 부두를 떠나기도 전에 얼어붙었을 겁니다. 33번 비치 파티메니원. 베르호얀스크는 북극권 북쪽에 있어 공기가 자주 얼어붙습니다. 당신 생각이 얼기 전이죠. 5월까지 기온이 0도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8만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베리아 폭염이었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화씨 41도 나 높았고 한때는 평균보다 무려 화씨 50도 나 더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르호얀스크 북극에서 섭씨 38도, 화씨 100도가 관측됐습니다. 현지인들은 당황해야 할지 바비큐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2번 이탄지는 식물들이 죽으러 가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곳입니다. 너무 춥고 습하며 분해되기엔 게으른 곳입니다. 자연의 퇴비더미가 멈춘 듯한 춥고 젖고 삐진 곳이죠. 하지만 이제 시베리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이탄이 말라서 성냥갑 뒷면처럼 불쏘시개가 됩니다. 만약 그 성냥갑이 프랑스만한 크기라면 상상해보세요. 불씨 하나만 튀면 모든 것이 자연이 만든 가스레인지처럼 한꺼번에 타오릅니다. 영희는 수천 마일을 날아가고 뉴욕 사람들은 캐나다에서 온 약간의 연무에 대해 불평하죠. 귀여운 31번. 시베리아는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약 2배 반 더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단한 땅이었던 곳에 이제는 늪, 호수, 싱크홀 등이 생겨나고 있죠. 마을 외곽에서는 축구장이 마치 뭔가가 그 아래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시베리아인들에게는 극심한 더위가 추위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추위는 그냥 한 번에 당신을 죽이지만 해동은 천천히 시간을 들여 당신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가 얼어붙은 도시, 좀비 곰, 갑자기 나타나는 호수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고의 사실들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30번입니다. 2017년 과학자들은 시베리아 지하에서 메탄이 끓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죠. 약 7,000개 가스방울 이 툰드라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심지어 그 위를 걸어보기도 했었는데 땅이 마치 지옥에서 온 바운시 캐슬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메탄이 인화성이라는 걸 기억하면 재미도 잠시죠. 더 나쁜 건 그 가스 방울들이 지형을 뒤틀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건물 크기의 싱크홀을 터뜨리기도 하거든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6배 나 더 강력합니다. 즉 시베리아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방귀 쿠션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 온난화 29번째 원인입니다. 러시아 제국은 한때 유럽에서 아시아, 북아메리카까지 뻗어 있었지만 알래스카는 수입보다 얼음이 더 많았습니다. 그림 전쟁의 대가가 찾아왔죠. 러시아는 자금이 급해 1867년 알래스카를 미국의 720만 달러, 현재 가치 약 1억 6,20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모스크바식으로 말하면 올리가르히 요트 업그레이드 비용 정도입니다. 금 발견 후 석유가 나오고 결국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쓸모없던 얼음 상자가 대박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지금 수십억 달러를 생각하면 러시아는 영수증 28번을 챙기지 않은 걸 후회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제국주의 프로젝트로 시작했고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인구의 81%가 러시아계이지만 총 185개 민족 집단이 10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방은 21개 민족 공화국을 인정하며 각자 공식 언어가 있습니다. 이곳은 나라라기보다는 강화된 듀오링고 같고 귀찮은 부엉이 대신 핵무기가 더 많습니다. 27번째, 소련은 자신의 다양성을 자랑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1920년대 소련은 유대인 자치주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훌륭한 개념이었지만 실행은 형편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곳을 시베리아에 만들었기 때문이죠. 1940년대 전성기 때도 이 지역의 유대인 비율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2021년까지 유대인 거주자는 837명만 남았습니다. 소련식 유대인 고향은 정말 최소한이었거든요. 그들의 체크리스트에는 베이글, 이디시어, 그리고 동상 26번이 있었죠. 전 세계 약 4억 8,800만 명의 불교도가 있지만 유럽에는 단 하나의 불교 지역만 있습니다. 바로 칼미크 공화국이죠. 러시아에 있습니다. 깨달음보다 기다림이 많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칼미크인들은 몽골에서 온 유목민으로 서쪽으로 이동해 볼가강에 정착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길을 잘못 들었고 스탈린이 등장하자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스탈린은 그들을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스탈린이 나쁜 아이디어가 바닥나면 항상 하던 일이었죠. 스탈린 사망 후에야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고 25번 환생보다도 빨리 사라졌습니다.
엘리스타 외곽에는 체스를 중심으로 완전히 지어진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을 체스시티 오리지널이라 불렀으며 1998년 체스 올림피아드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체스 박물관, 거대한 야외 체스판 같은 필수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12살 그랜드마스터에게 지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할 때를 위한 불교 박물관도 있죠. 하지만 요즘은 북적이기보다 폐허 같은 테마만 남은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대로 부릅니다. 재정계획 체크메이트 24번째입니다. 노릴스크는 러시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입니다. 달디콘 강은 한때 붉었습니다. 마치 구약성서에 나올 법한 일입니다. 그리고 목을 태우는 푸른 안개도 있습니다. 다른 가스들이 더 맛있을 수 있어요. 여긴 북극권 위라 춥고 어둡습니다. 노릴스크는 스탈린의 굴락으로 니켈 채굴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소련은 이곳을 사회주의 발전의 모범으로 선전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23번 마케팅 부서가 있는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1961년 10월 30일 소련은 북극에 핵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택된 무기는 차르 봄바였습니다. 50메가톤의 트리니트로톨루엔, 그건 폭탄이 아니라 폭발 방형을 가진 분노 발작입니다. 이 폭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보다 1600배 강력했으며 2차 세계대전의 모든 재래식 무기의 10배에 달했습니다. 목조 주택은 160km 밖에서도 사라졌고 800km 떨어진 창문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버섯구름은 에베레스트 산 7개의 높이였습니다. 하늘이 정말 최악의 하루였어요. 재밌는 점은 그게 작은 버전이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100메가톤으로 설계됐었죠. 하지만 소련은 오늘은 문명을 끝내지 말자고 결정했죠. 그냥 조금만 겁을 주자고 했죠. 22번 사라밤바는 의외로 점잖았습니다. 대부분 핵융합이었고 낙진도 거의 없었지만 모든 핵폭탄이 그렇게 배려 깊진 않았습니다. 공산당 당국은 여전히 남은 폐기물을 보관할 곳이 필요했죠. 그래서 1950년대에 남부 우랄 산맥이 있는 카라차이 호수를 선택했습니다. 경치도 좋고 평화롭고 완벽했죠. 만약 당신이 방사성 슬러지라면 그들은 근처 마약 핵발전소 폐기물도 버렸습니다. 한 곳만 망칠 필요 있나요? 두 곳도 망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1시간만 있으면 마지막 10분을 보내게 될 거고 5분쯤 지나면 몸이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21번이 아니었으면 하고 바랄 거예요. 스탈린은 굴락과 핵무기만 만든 게 아니라 탈출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편집증의 디럭스 버전이죠. 그는 그것을 생존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메트로 2라고 부르거나 제임스 본드 악당처럼 보이고 싶다면 디역라고도 하죠. 그것은 모스크바 지하의 비밀 지하철 시스템으로 벙커와 터널, 정부 건물을 연결합니다. 곰팡이 인간 없이 VIP들만 있는 지하 도시입니다. 만약 핵폭탄이 날아온다면 스탈린은 몸을 숙이고 숨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지하철을 타고 종말의 펜트하우스로 갈 테니까요. 이제 러시아에 폭발하는 툰드라, 방사능 호수, 비밀 지하철이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마치 그 나라 전체가 007 영화가 된 것 같아요. 단지 턱시도도 첨단 장비도 해피엔딩도 없다는 점만 빼고요. 더 황당한 러시아 사실 들을 준비됐나요? DA 넘버 20 볼셰비키 시계. 스탈린은 혁명과 신화, 드라마에서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는 걸 정말 좋아했죠. 만약 인스타그램이 있었다면 스탈린은 셀카를 찍었을 거예요. 아마도 겨울 궁전 습격 중 해시태그 영광의 지도자, 해시태그 노필터를 썼겠죠. 하지만 볼셰비키가 궁전을 습격할 때 스탈린은 없었습니다. 이 시계는 새벽 2시 10분에 멈췄습니다. 1917년 10월 26일 혁명의 순간입니다. 그 시계는 100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역사의 시간이었죠. 어느 날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시계를 다시 작동시켰고 관장은 혁명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운명을 시험하는 대담한 말이었습니다. 혁명을 기념품처럼 모으는 나라에서요.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러시아에선 항상 위험합니다. 역사가 이상하다면 문화를 보면 더 놀랄 거예요. 믿기 어려울 겁니다. 15번, 19번, 그리고 특이한 장관. 2020년 12월까지 전 세계는 이미 혼란, 팬데믹, 시위, 살인, 말벌 등을 겪었습니다. 러시아는 내 보드카 좀 잡아줘라며 울리아노프스크에서 버려진 고양이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지 환경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논리적으로 그 고양이를 환경부 부장관, 즉 정부 공무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아마 부패도 적을 겁니다. 어떤 나라는 고양이를 구조하지만 러시아는 직함을 줍니다. 18번입니다. 올드 윈터 팰리스에는 혁명적인 시계만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약 70마리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엘리자베타 여제가 1745년에 고양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아마 쥐를 잡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날 때 정서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고양이들은 혁명과 침략, 그리고 아마도 몇 번의 SAR급 멘붕까지 겪으면서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아킬레스 고양이는 2018년 월드컵에서 점치기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처음 4경기 승자를 정확히 마쳤습니다. 태도까지 갖춘 털복숭이 예언자였죠. 궁전 고양이 중 일부는 온라인 입양이 가능하지만 은퇴한 아킬레스는 입양할 수 없습니다. 아마 데이트레이딩 중이라 전화를 무시할 겁니다. 17번 러시아이라는 고양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세르포오프 역사 예술 박물관에 사는 마라이를 소개합니다. 그는 파트타임 전설입니다. 2016년 4월 박물관 인스타그램은 마라이가 일자리에 지원했다고 발표했고 발도장과 서명도 있었습니다. 만우절 농담이었지만 아무도 그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박물관에 마라이 채용을 요구했고 박물관은 그를 고용했습니다. 마라이가 공식 도어맨으로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며 방문객을 맞이하고 조용히 평가했습니다. 그의 월급은 캐비어였고 루블화보다 더 가치 있고 2배로 안정적이었습니다. 16번 러시아가 여전히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겨울 궁전의 시계는 10월에 멈췄습니다. 1917년에 그들은 다음 해가 되어서야 그레고리력을 도입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10월 혁명 은 11월 7일에 일어났습니다. 시간대, 달력, 현실. 러시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과 계속 논쟁을 벌여왔고 그 작은 혼란에는 에필로그도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여전히 1월 14일에 옛 새해를 기념합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매우 실제적인 전통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대로, 가족들은 명절의 음식을 즐기며 떠나지 않습니다. 밖이 많이 추우면 아무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15번 소련은 사라졌지만 과도한 확장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011년 유라시아 관세동맹은 유기야의 옷을 금지했습니다. 면은 무해하게 들리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14년부터 레이스 속옷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고 통기성 있는 원단이 국가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상의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크렘린은 여러분 피부가 숨쉬길 원하는 듯합니다. 사려 깊지만 소름 끼치는 일이죠. 일부 여성들은 부적절한 속옷 착용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엄격히 집행되면 러시아가 세계 최대 감옥이 될 수 있어 실제로는 그렇게 집행되지 않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모닥불 14번 표트르 대제는 유럽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했습니다. 가짜 이름에 어색한 억양까지 사용했고 그는 의학, 조선, 패션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요.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옷장이었죠.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수염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반지의 제왕의 배경 인물처럼 보였던 반면 귀족들은 면도를 하거나 매년 수백 루블을 내야 했습니다. 오늘날 돈으로는 꽤 저렴해 전 세계 힙스터들에게 인기였지만 정교회는 이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군사부대가 반란을 일으키며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표트르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위생 습관만 지켰을 뿐이고 그는 그들을 진압했습니다. 이런 과잉 반응도 드물죠. 13번, 이것은 볼고그라드에 있는 조국 어머니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높이 279피트 무게 8,000톤으로 전쟁에서 진이를 혼낼 듯한 모습입니다. 자유의 여신상도 옆에서 알았어, 진정해라 할 것 같아요. 1년 중 특정 시기엔 태양이 그녀 손에 딱 맞아 하이파이브 하는 듯 보입니다. 신은 늘 한 손에 검을 들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지 않게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현진들은 8,000톤짜리 소련 엄마가 무너지면 동네 절반도 함께 무너질까봐 그녀를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최고의 카렌 넘버 12 러시아 키릴 문제는 왕실 영화 가족보다 더 많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문자는 비잔틴 신학자 키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의 형제도 도왔지만 역사에 의해 친구 존에 머물게 되었죠. 목표는 라틴 가톨릭의 동방 진입 처지였고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정교회와 수도사들 덕분에 키릴 문자가 러시아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표트르 대제가 등장했는데 그는 역사상 가장 열정적인 Do It Yourself 애호가였습니다. 그는 키릴 문자를 없애지 않고 리모델링했어요. 라틴 느낌을 더하고 유럽식이지만 러시아만의 멋을 더해 변신시켰죠. 이 세기 후 레닌이 마리콘도를 따라했어요. 35개의 글자를 33개로 줄였죠. 문해력을 높이지 못한 글자는 살아남지 못했고 그는 옛 글꼴도 압수했습니다. 직접 하진 않았고 외주를 맡겼죠. 독재자들은 위임을 잘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 천년기 말 키예프의 블라디미르 1세 대공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은 많고 홍보는 부족했죠. 그는 행복한 이교도로 아내가 여럿이고 술을 계속 마셨으며 죄책감도 없었어요. 하지만 일신교가 유행하고 있었고 블라디미르도 브랜드 계약 없는 마지막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지 않았죠. 그리스 정교회가 그의 관심을 끌었다. 성대한 의식과 반짝이는 돔, 최고의 미학. 이미 올가 공주가 입교한 만큼 블라디미르는 개종 후 비잔틴 황제의 여동생과 결혼해 종교와 제국의 지위를 모두 얻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때부터 줄곧 정교회 국가가 되었고 그래서 러시아는 하이파이브 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동상을 세우는 거죠. 신은 알파벳을 2번이나 바꿀 만큼 극적이고 종교적이기도 하죠. 헌신에 문제가 있었고 반짝이는 돔을 좋아했던 한 남자 덕분이죠. 이제 10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10위입니다. 모스크바의 자동차 중 거의 3분의 1, 이 블랙박스를 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끝없는 혼돈, 유성, 무스, 물리 법칙이 멈추는 날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깁니다. 왜 이렇게 많은 블랙박스가 있을까요? 러시아에서 도로 여행이 보스 레벨인 이유는 빙판길, 음주운전자, 교통 단속을 ATM으로 여기는 경찰, 루블 한 푼에 할머니도 파는 보험회사 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안전, 증거, 유튜브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촬영합니다. 넷플릭스의 러시아 블랙박스 다이어리 제작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상만으로도 이야기가 됩니다. 9번입니다. 이게 레이브 파티처럼 보이나요? 아니에요. 테크노도 야광봉도 없는 예카테린부르크 외곽 소금 광산일 뿐입니다. 이 무늬들은 카르날라이트 광물에서 나온 것으로 오래전 죽은 바다가 파티 후 흔적을 남긴 증거입니다. 이 광산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 없이 들어가면 벌금이 아니라 유리 상자에 전시될 수도 있어요. 모스크바에서 서쪽 1000마일 떨어진 곳에 세계에서 8번째로 재미없는 기념품이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1970년대에 지어진 회색, 각진 소련풍의 이상한 건물이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열병에 시달리는 꿈처럼 햇빛에 반짝이는 금속 철사들이 얽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브레인즈라고 부릅니다. 아마 건설 노동자들이 두통을 자주 호소해 현지인들이 현지인답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모스크바에서 좀비로 만드는 정신조종 장치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요즘 그 브레인은 레스토랑이 됐습니다. 고급스럽고 값도 비싸고 어떻게든 원래의 이론보다는 덜 무섭죠. 7번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유수포프 궁전에는 아름답고 역사적이지만 저주받은 듯한 이상한 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에서 가장 미친 저녁 파티가 열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차르 니콜라이 아이세는 라스푸틴의 조언을 듣고 있었고 라스푸틴은 음모론적 기운을 뿜던 인물이었습니다. 유수포프 공작은 그를 케이크와 청산가스가 있는 대화에 초대했습니다. 그 다음엔 총격, 칼질,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죽지 않아서 결국 그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얼어붙은 말라야 네부카 강이 우리 가족의 추수감사절 저녁을 더 점잖아 보이게 합니다. 러시아의 불멸의 신비주의자에서 불멸의 향수 넘버 6까지 푸틴만이 옛 소련 시절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2019년 1953년 사망한 이오시프 스탈린이 70%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부는 푸틴 정부가 소련 과거를 미화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아마 기근을 빼고 보면 향수를 느끼기가 더 쉬울지도 모르죠. 5번 러시아 여성들은 남성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여성은 79, 새 남성은 68, 세까지 삽니다. 주로 여성들이 언제 술을 멈춰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죠. 러시아 남성은 연간 약 18리터, 여성은 6리터의 술을 마십니다. 러시아 남성이 또 한 번 해냈네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면 그게 자신들을 더 오래 살게 한다고 합니다. 보드카를 많이 마신 후엔 러시아에도 건강한 선택이 있습니다. 4번 러시아의 또 다른 음료인 주스입니다. 나무에서 바로 숲의 게토레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자작나무에 빨대를 꽂아 마십니다. 자작나무 한 그루에서 하루에 5파인트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자판기로 심장과 혈관에 좋지만 나무를 사랑하는 이들에겐 끔찍할 수 있습니다. 사실 3번째, 러시아 곰은 별명이자 푸틴의 정당 마스코트이고 러시아에서는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곰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금지하려 해도 곰을 데리고 있는 사람을 누가 잡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모스크바 아파트에 들어가서 소파에 곰이 앉아있는 걸 볼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미라를 보려면 꼭 이집트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이 세운 소련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레닌 본인은 아직도 붉은 광장 유리관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공산주의 액션 피규어처럼요.
원치 않았지만 과학자들이 레닌을 여전히 신선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베트남의 호치민과 북한의 김씨 일객에도 똑같이 합니다. 영면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국제 클럽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사실입니다. 러시아 극동에는 뼈의 길이라 불리는 도로가 있는데 이름 뒤엔 끔찍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 도로는 굴라그 수감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아스팔트보다 시신이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후 카티크찬이라는 탄광 마을이 생겼습니다. 석탄, 동상, 절망이 시베리아 생활의 삼위일체였습니다. 1998년까지 남은 주민은 500명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정말로 전기를 끊고 모든 사람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유령 도시가 되었지만 바로 길 아래에는 톰토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히토류 매장지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푸틴은 히토류 시장을 장악하려 합니다. 어쩌면 카딕찬의 불이 다시 켜질 수도 있습니다. 유령이 나오는 광산 마을을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은 생각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